다음은 국내는 아니지만 미국 쪽으로 좀 시선을 옮겨볼까 합니다. 세계 자본주의의 심장 뉴욕에서 아주 흥미로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뉴욕 시장으로, 이름도 좀 낯설죠. 조란 맘다니가 뉴욕 시장으로 당선이 된 건데요. 민주사회주의자이자 인도계 무슬림 출신입니다. 이렇게 뉴욕 시장으로 맘다니가 선출되면서 미주 정치권에서도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간 트럼프 대통령을 중심으로 백인 우월주의와 보수 기득권이 미국 사회를 주도해 왔었는데, 이 시점에서 이렇게 인도계 무슬림이자 사회주의자가 뉴욕 시장이 됐다는 거, 이게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뉴욕을 다녀오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잘 아시겠지만 물가가 엄청나게 비싼 도시죠. 뉴욕에서 아마 맨하탄 호텔에서 주무셔 본 경험이 있는 분은 맨하탄 호텔이 아마 세계에서 가장 비싼 숙박료를 받고 있다는 걸 아마 아실 겁니다. 그게 우리 어떤 뮤지컬 제목에도 있듯이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뉴욕에서 맨하탄도 웨스트 사이드와 이스트 사이드가 또 다른데, 이스트 사이드는 훨씬 비싸고 웨스트 사이드는 과거에는 좀 빈민가였기 때문에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 이런 게 나왔는데, 지금은 웨스트 사이드도 굉장히 비싼 맨하탄의 그 중심지가 됐죠. 그래서 뉴욕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물가가 비싸고 집세가 살인적이어서 가히 먹고 살기가 너무나 힘들다고 합니다. 제 그 사촌 누나의 딸도 미국의 대기업에 다니던데, 그 친구는 연봉이 20대인데도 불구하고 연봉 2억이 넘던데, 근데 3명이 같이 살아가는 하숙집에 삽니다. 그런데 수백만 원에 달하는 월세를 내고 있고, 그러니까 월급의 대부분을 그렇게 고소득자도 월세로 내야 하는 그런 살인적인 물가고에 시달리는 것이 바로 뉴욕인데, 그만큼 그렇다면 서민들은 더욱더 힘들겠죠. 그러니까 서민들은 뉴욕 주 정부에 대해서, 아니 이 사람 뉴욕 시티네요. 그 뉴욕 시장에 대해서 새로운 시대 정신을 요구하고 있죠. 우리는 먹고 살기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뭔가를 해결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분이 혁명적으로 저는 당선됐다고 생각합니다. 34살의 사람이, 그리고 뉴욕에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잘 사는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은데, 그 사람들의 저항을 뚫고 이분이 시장으로 당선됐다는 것은 물가고에 그리고 집세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정치에 대해서 무언가를 해결해 달라고 그 욕구를 폭발시킨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정치가 답을 해서 뉴욕시의 새로운 수장이, 젊은 사람이 아주 혁명적인 공약을 갖고 집값 동결, 물가를 확실히 때려잡겠다, 이런 혁명적인 공약을 들고 나와서 당선이 됐는데, 그렇다면 우리 정치도 이제 앞으로 이렇게 혁명적인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소비 쿠폰을 수십조 원의 예산을 활용을 해서 그렇게 국민들에게 나눠줄 만큼, 그래서 그런 정책들도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국민의힘이 지금 야당으로 나가 떨어져 있는데, 저는 이 국민의힘이라는 보수 정당도 새로운 시대 정신을 이제는 받아들여야 된다. 국민의 욕구와 요구가 이제 과거랑 달라졌다. 그러면 우리가 새로운 시대 정신에 맞는 정치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저는 박정희 대통령 보면 안다고 생각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 개발을 했지만, 박정희 대통령 스스로 그렇게 경제 개발을 하면서 보수주의자를 자칭했지만, 그는 사회주의적인 제도도 엄청나게 많이 도입해서 국민들의 눈물을 닦았습니다. 대표적인 정책이 의료보험 정책이죠. 의료보험 정책은 부자만 병원 가지 마라. 가난한 사람들도, 부자들이 돈을 좀 나눠주면 가난한 사람들도 훨씬 싸게 병원에 갈 수 있다. 그래서 의료보험 정책을 박정희 대통령이 만들었죠.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께서 또 고교 평준화도 했죠. 능력주의가 자본주의의 모든 것이 아니다.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대우받고 공평하게 교육받아서 훌륭한 나라를 만들자. 그것이 바로 박정희 대통령의 정신이었죠. 그리고 공동체를 새롭게 보자. 잘 사는 사람들만 그냥 돈 벌어서 잘 먹고 잘 살면 안 되고, 새마을 운동 해가지고 농촌의 사람들도 가난한 사람들도 같이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들어 보자.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 새마을 운동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정책을 통해서 그린벨트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사회주의 정책이죠. 땅을 왜 그렇게 잘 사는 사람들만 다 사? 일정한 규제를 둬. 그래야 가난한 사람들도 집을 얻을 수 있고 좀 공기 좋은 데서 살 수 있고, 그런 규제를 좀 둬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보수가 지금 새로이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어렵고 힘든 자영업자 등의 목소리를 좀 들어야 된다. 그런 경쟁을 통해서 그러한 정책을 통해서 새로운 창조적 보수를 만들어야 다음에 또 집권할 수 있다. 저는 보수가 이번에 뉴욕시장 새롭게 당선된 이런 새로운 정치 지형을 보면서 다음에 집권하려면 그리고 내년 지방선거 이기려면 또 그 다음 총선 이기려면 창조적 보수, 박정희가 시도했던 그러한 보수의 길, 새로운 보수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 저는 보수가 지금부터 많이 연구를 해서 이재명 대통령이나 지금 집권 세력이 하는 것처럼 돈 뿌리기를 통해서 가난한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는 없다. 예전에 박정희 대통령이 했던 것처럼 창조적 보수가 만들어낼 수 있는 새로운 정책을 통해서 가난한 이들 그리고 중소상공인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해서 이 뉴욕시장 당선의 의미를 보수가 좀 깨달아서 새로운 길을 좀 가기를 저는 좀 간절히 기대를 합니다. 네, 새로운 보수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현지 기사 보니까 맘다니가 이제 시민들이 힘들어하는 걸 진짜 잘 캐치했다고 합니다. 트럼프를 찍은 사람들한테 직접 찾아가서 왜 트럼프를 찍었냐라고 묻고 그 자리에서 현실적인 고충을 들으면서 정책을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이 맘다니의 당선 이후로 이런 현실적인 공약과 소셜 미디어를 꼽고 있는 건데요. 자, 우리 정치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이게 맘다니의 당선 자체를 추세로 보긴 힘들다. 왜냐하면 이게 전반적인 지역들에서 지금 민주당의 승리를 가져온 것이 아니고 승리를 가져왔다라고 하더라도 큰 차이로 이긴 것이 아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 공화당의 내부 분열이 있었던 상황들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맘다니의 이 선거 공약은 굉장히 복합적인 당선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복합적인 요소가 맞물렸다라고 보는데 그 중에서 제가 가장 크게 보는 것은 개인적인 영역, 개인적인 특출함이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표를 얻는 매력 발산의 개인적 특출함이었다고 보는데 왜냐라고 하면 이게 과연 서민들을 위한 공약이었느냐는 저는 굉장히 물음표를 찍습니다. 이게 서민들을 위한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 실현 가능하냐의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이제 맘다니 같은 경우가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서민들의 주택 비용이라든지 그리고 렌트 비용 그리고 교통 비용 등 고물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짚었어요. 이걸 해결하겠다라는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제로 여기에 서민들을 만나면서 왜 트럼프를 뽑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불만들, 이 사회의 불만들을 핵심적으로 체킹해서 말했어요. 근데 정치는 말하는 게 아니라 바꾸고 실행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맘다니의 공약들이 현실 가능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의문이 있다. 그래서 맘다니가 여기에 선거를 하는 동안에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은 현실 가능하느냐? 무슨 재원으로? 어떻게 할 건데? 그리고 지금 맘다니의 지금 공약들이 시 자체에서 하기 힘든 것들이다. 이게 지금 주라든지 국가라든지 아니면 의회의 협조를 받아야 되는 것인데 이것이 지금 시장 혼자 힘으로 하기 힘든 공약들을 너무 늘어놓은 부분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지금 그 맘다니가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는 민주사회주의자라는 것이거든요. 그럼 민주사회주의자라는 것은 자본주의 틀 안에서 내가 평등과 복지를 강조하겠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럼 이게 결국은 우리 이 보수 우파와 다른 점을 굳이 따지라고 하면은 기회적 평등보다 결과의 평등에 좀 더 앞장서겠다라는 말로 봐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포퓰리즘 정책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아까 제가 개인적 선거의 기술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집중해서 봤다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서민들과 접촉을 했다 일단. 그래서 이들이 실제로 갖고 있는 불만을 내가 들어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들어줄 수 있을 것처럼 공약화시켰다. 이 부분이 하나이고 또 기존 정치 세력들과 선을 그었다는 겁니다. 기존 정치 세력들과 적절히 선을 그음으로 인해서 내가 새로운 정치의 아이콘으로 스스로를 만들어냈다. 근데 이 아이콘으로서의 기능이 역할이 얼마나 더 갈 수 있을지 모르죠. 이거는 지금 임기 동안에 이 공약들을 실천해낼 수 있느냐 없느냐 능력으로 보여줌으로 인해서 실제 새로운 정치 세력이 될지 아니면 이 한 번으로 끝나게 될지가 결정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좀 차이가 나는 것은 젊은 세대답게 디지털이나 젊은 층을 굉장히 많이 동원했다. 이 SNS 상으로도. 그리고 이민자 커뮤니티 같은 경우들도 발빠르게 포섭을 했더라. 하는 부분들은 이게 개인적인 역량의 부분으로도 좀 평가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맘다니의 공약 같은 경우가 결국에는 이게 대한민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포퓰리즘, 그러니까 선전용
선동용 공약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 역시도 국민들의 평가, 이 뉴욕 시민들의 평가가 곧 싸늘해질 것이다라고 평가되고요. 그리고 지금 이걸 통해서 우리 보수에 나아가야 될 방향을 묻는다라고 하면 뉴욕시의 맘다니 사례와 우리나라의 정치 사례를 비교하는 것은 표본 자체가 맞지 않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좌파는 일반적인 사회주의와 좀 결이 다르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분명한 것은 지금 대한민국 좌파를 이기기 위해서는 이 보수 정당의 가치를 명확히 해야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고, 그리고 지금 민주당, 우리나라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미 포퓰리즘 정책 너무 나갔다. 대한민국이 재정 건전성 따위는 아예 무시하고 나갔다. 그럼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나라 국민들 수준이 이미 높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런 현실적인 부분들을 깨울 수 있는 부분들도 대래 필요하다. 그리고 이게 재원 내에서 국민들께 다가설 수 있는 공약들이 이루어져야 되고,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 보수가 갖고 있는 대래 가치라고 봅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좌파들에게 밀리기 때문에 좌파와 똑같은 포퓰리즘 정책을 이때까지 쏘아 놓는 것들이야말로 우리의 보수의 색을 약하게 시키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너무 지금 언론들이 얘기하듯이 맘다니가 이렇게 당선이 되었으니 우리도 이렇게 맘다니처럼 쫓아가야 된다라고 보는 것은, 이거는 제가 볼 때는 확대 해석이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또 이번 선거에서 또 하나 주목받은 거에 대해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인도계의 부상인데요. 맘다니 역시 인도계 출신인데 미국 사회에서 인도계의 영향력이 이미 정치, 경제 전반으로 좀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도 외교부에 따르면 미국 내 인도계 인구는 540만 명, 비율로는 1.6%에 불과하지만 이미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CEO 등 핵심 인물들의 인도계가 자리 잡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뉴욕 시장까지 배출했습니다. 이런 흐름을 보면 이제 인도계가 미국 사회를 이끌 새로운 주류로 떠오르고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건 어떻게 좀 해석하십니까? 인도계나 그리고 그 옆 나라인 파키스탄계는 미국의 과학기술 분야에서 굉장히 활약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미국 국무성 초청으로 과거에 미국 갔을 때 제가 어떤 미국 가정에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 그 사람이 파키스탄 과학자였어요. 그러니까 파키스탄에서 넘어와서 미국에서 공부를 해서 굉장히 성공한 그런 인텔리였는데, 그런 이민자들이 미국에서 굉장히 많습니다 이미. 그리고 파키스탄이나 인도 계열 중에 우리나라에 와서 사업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아주 지능이 높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민자로서 미국이나 심지어 우리나라까지 와서 굉장히 영향을 떨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미국에서 그들이 큰 힘을 발휘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렇게 사업하는 분들이 많아서 심지어 여기 귀화해서 우리 국민으로 사업가로 활약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서 이런 분들을 활용한 새로운 그 인적 역량 사업을 좀 펼쳐야 하지 않나. 그리고 과거처럼 우리가 순혈주의 그리고 단일 민족주의만 고집해서는 좀 곤란한 거 아니냐, 이러한 위치에 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정책을 개발하고 이들을 포용하고 이들과 새롭게 어떤 우리나라의 미래를 좀 연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작업을 이제는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들이 바로 미국 사회에서 활약하고 있는 인도나 파키스탄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볼 때 우리도 머지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열린 마음을 가져야 되고, 뭐 외국인 혐오에 대한 그러한 시각도 많이 있지만 우리 국가 경쟁력을 위해서는 우리가 보수든 진보든 좀 열린 마음이 필요하다. 그것들이 바로 우리를 새로운 나라로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분들에 대해서 뭐 피부색이 다르다, 그리고 뭐 이상하게 좀 보인다, 이런 이유로 이제 혐오해서는 곤란하고 이들과 섞어 살아가는 방법들을 좀 정치권에서 좀 연구를 해서 정책으로 현실화돼서 제도적으로 뒷받침된다면 우리나라가 좀 더 나은 나라로 가는 그런 길로 가는 것이 아닌가. 미국을 보면서 우리도 좀 적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좀 이번 선거 결과가 트럼프에게 어떤 의미를 던지는지 이것도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뉴욕 시장 선거도 그렇고 또 버지니아와 뉴저지에서도 주지사 선거에서도 민주당이 승리를 했는데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이게 일간에서는 트럼프 시대의 종말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약간 섣부른 판단이라고 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트럼프와 트럼프를 상징하는 정치 세력들은 여전히 건재하다. 그리고 지금 상당히 넓게 정치 기반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주당의 승리가 전반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그리고 이긴 곳에서도 압도적인 승리를 가져온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선거 결과 몇 지역을 가지고
트럼프가 흔들린다라고 보기 힘들다. 예를 들어 지금 우리가 뭐 민주당에 대해서 내년 지방선거에 몇 곳 이겼다고 해서 이재명 정권이 흔들린다라고 표현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똑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게 인도계 같은 경우, 미국 내 인도계 같은 경우는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인도 사람들이 머리가 진짜로 참 좋대요. 이건 제가 우리나라에서 기업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인도계를 사용하시는 분들의 말씀을 들으면 머리가 천재인 것 같다라는 표현들을 참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실제 기술이나 비즈니스 분야에서 인도계 인사가 미국에 다수 들어가 있고 이게 실제 인구로 따지면 미국 전체 인구의 1.6%뿐이 안 되지만 상위층에 있다 보니까 이들만의 네트워킹이 어느 정도 형성돼 있고 또 지금 이게 언어가 자유롭고 그러다 보니 이게 아무래도 좀 이렇게 정치권이라든가 사회 주도층으로 진입하는 장벽이 좀 낮아져 있는 상태이긴 하다라고 봅니다. 인구는 적지만 이 질, 그러니까 여기 사회에서 차지하고 있는 역할의 질 자체가 좀 그래도 자리를 잡고 있다. 하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앞으로의 미국 정치나 사회를 이끌어갈 주도 세력이 될 것이라는 판단을 하기에는 지금은 아직 이르다라고 판단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선거 결과 두세 곳을 가지고 트럼프 시대의 종말을 얘기하기에는 너무나 빠른 판단이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이 선거 결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지만은 이게 어떠한 센세이션을 갖고 올 것이냐 아니면은 역시 말해서 끝나네로 끝날 것이냐는 좀 더 지켜봐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말씀대로 지켜봐야 알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뉴욕의 정치 변화를 좀 짚어봤습니다.